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소테츠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600권 정도 김정일 관련 책을 섭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한 권 읽는 걸로 600권을 대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제가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책의 맨 앞에 보면은 그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이 나와요. 여기서는 자기가 조선족 출신이라는 걸 밝힙니다. 일본어판 서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밝히냐면, 리 소테츠 이상철, 이 사람은 조선족으로서 자기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북한이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애증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만 해도 동경하던 선진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중국에서는 그 1966년도부터 한 10년간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난리 꽃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0대 학생들이 그 지식인, 교수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 끌고 다니면서 패고 부르주아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옛날의 문화재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말이 안 되는 수작을 벌인 거죠. 이게 그 마오쩌둥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화를 이용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리소테츠는 이렇게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0년대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조선족 출신의 지식인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귀국 신청소를 설치해 놓고 탈중 지식인 기술자 특기를 가진 젊은이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소리겠죠. 귀국 신청소를 설치해 놓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뭐 뉴질랜드, 캐나다 이민 갈 때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만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갑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 이민을 우리나라에 오고 싶으면은 우수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전에는 복중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 소테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북한은 선진국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상당히 거의 뭐 중국에 기대서 생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북미 협상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이 책은 김정일의 일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나, 북한을 얼마나 망쳐먹었나 하는 거를 쭉 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건데요. 리 소테스는 제일 먼저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북한의 공식 기록에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아주 돈독한 부자 관계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리 소테스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김정일은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장남이죠. 근데 김정숙은 그 김정일하고 같이 그 항일 유격 때 활동을 했던 여자죠. 사격의 명사수래요. 근데 이 여자는 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읽기 쓰기도 못했고 또 몸집이 작고 피부는 검었으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격했대요. 이 책에는 또 이런 증언이 나오죠. 그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한국 담당관이었다는 마이클 리. 네, 이 사람 얘기가 김일성은 예쁘지 않은 김정숙에게 평생 차가웠다. 그래서 이런 증언도 나와요. 그 김일성의 발언인데 술이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김정숙과 결혼한 것은 유격대에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숙에게서 난 장남이 김정일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김경희인데
김일성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하죠. 53년에. 결혼하는 상대는 김성애예요. 김성애. 김성애는 그야말로 뭐 엘리트예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그 계모 김성애가 낳은 아들이 김평일이죠. 김평일을 낳았을 때, 김일성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우리 집에 장군이 태어났다고 좋아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유격대 할 때 산속에서 관계를 맺었던 김정숙과 그 아들, 딸, 김정일, 김경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전우들한테 맡겨버린대요. 계모스라에서 자라는 거예요. 김경희는. 근데 김정숙은 유격대 생활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소생인 김정일, 김경희를 케어하면서 동시에 유격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격대원이 죽으면 그 후손이 남잖아요. 어린 아들, 딸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아들을 다 케어해 줬대요. 김정숙이. 빨치산의 자식들, 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킨 곳이 만경대 혁명학원이래요. 지금 현재는 이름이 만경대 혁명학원이고 예전에는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이었대요. 그래서 북한에 오국열이라고 있어요. 오국열. 인민무력부 장관하고 군 총책이었죠. 오국열도 그런 후손 중 한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죽은 뒤 오국열은 2년간 김일성 집에서 김정일과 함께 살았다. 김정일의 놀이친구로는 빨치산으로 이름을 날린 최현의 아들 최룡해도 있다. 최룡해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김정은의 최측근이 되는 인물이다. 또 연영묵이라고 있어요. 연영묵. 예전에 남북교섭하느라고 서울에도 오고 그랬던 사람이죠. 연영묵도 역시 9살 때 부모를 잃고 중국 동북부 지역을 방랑하던 중 발견돼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정숙은 남편 김일성이 다른 여자를 좋아할 때 자기 자식들 김정일, 김경희와 함께 연형묵, 오국열 이런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은 군 경력이 없어요. 군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형묵, 오국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빨치산 2세대와 관계를 맺고 또 빨치산 1세대하고도 관계를 맺죠. 영화를 통해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김정일의 동생이 있어요. 김정일의 동생. 김정일의 동생이 있는데 연못에 빠져 죽어요. 동생이 연못에 빠지자 유라는 무서워서 유라는 김정일의 어렸을 때 이름입니다. 러시아식. 유라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서 동생을 죽게 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아버지는 북한의 말하자면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부인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 김정숙은 찬밥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일의 남동생이 죽었는데 연못에 빠져 죽었는데 그 책임을 김정일이가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라기보다는 동생이 연못에 빠져 죽는 환자가 도망쳐서 결국은 동생이 죽었다니 평생 굉장한 컴플렉스가 됐겠죠. 또 아버지 김정일은 화나면은 이 동생 죽인 놈아, 이 못난 놈아 그렇게 후져였다니 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겠죠. 평생. 그리고 더군다나 8살 때 김정일이 8살 때 김정숙이 죽어요. 난산으로 인한 다량출혈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망하는 거예요. 천혜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은
돈과 먹을 걸로 사람을 포섭하는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리소테츠는. 그래서 돈과 먹을 거로 사람을 포섭하는 그 습관이 바로 김정일이 평생 버렸다는 그 밤의 만찬이죠. 뭐 신상옥, 최은희 그 정월에도 나오지만 또 지난번에 소개한 후지모토 겐지 그 김정일의 숨겨놓은 일본인 스시 요리사 그 책에도 나오지만 매일 밤 당의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연애에 초대해서 술을 강제로 먹이고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달러로 5만 불 정도를 테이블에 나누고 뭐 술을 다 마시면 뭐 양주를 한 잔 헤네시 코냑을 그 맥주잔에 따라서 다 마시게 하면은 뭐 첨부를 준다든지 북한 실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먹을 거와 돈으로 사람을 포섭하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 그 혁명 2세들을 그 포섭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은 영화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로 아버지 세대의 환심을 사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김정일은 1968년도에 그 선전선동부 과장으로서 선전선동부에서 영화 제작 총책임을 맡아요. 그러면서 그 피바다, 뭐 꽃바른 소녀 이런 뭐 중국 북한의 5대 명작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이 영화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혁명 1세대들의 그 뭐 투쟁 이런 거를 그린 영화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통해서 혁명 1세대, 그러니까 김일성의 측근들의 환심을 산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만경대학원을 통해서 김정일은 벌써 2세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김정숙이 그 고아들을 케어하면서 김정일이 거기 대장 역할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영화를 통해서 혁명 1세대의 마음도 잡아요. 영화 제작을 통해서 아버지의 환심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 동료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1973년에 본격적으로 그 이제 아주 제일 그 핵심이 돼요. 벌써 그 73년 시점에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과 선전선동부장을 맡는 거예요. 이 두 부서가 사실상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 사후에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누가 맡았느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숨지면서 후계자로는 자신의 삼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선전선동부는 김여정한테 맡기고 조직 지도부는 장녀인 김설송한테 맡긴다고 그래요. 그 중요한 부서 두 부서의 부장을 김정일이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권 사실상의 전권을 진 다음에 김정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김성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계모를 제거하는 거죠. 어떻게 제거하느냐? 김성애 세력은 1970년대 초에 절정에 이른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73년에 깨진대요. 김일성이 평양의 국립도서관에 해당하는 인민대학 식당을 지을 생각으로 남겨놓은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 그 부지에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김일성이 시찰 때 저게 도대체 저게 어떻게 집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성애의 동생인 김성엽 동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처남이 그 매형이 아끼는 땅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작정한 땅에 집을 줘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이 사이가 벌어진 틈, 새엄마하고 아버지 사이가 벌어진 틈을 김정일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3년부터 74년까지
김정일 주도로 조사를 계속해가지고 14년 6월이 되면은 김성애의 가족과 관계가 있는 간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탄광이나 농촌으로 추방됐다. 김성갑은 해임돼 연금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사실상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김정일은 1973년도부터 말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돌려놓죠. 그 궤도를 계속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식으로 놔뒀으면은 중국도 아마도 북한 같은 저렇게 뭐 아사자가 100만 명씩이나 나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그래도 중국은 다행히 등소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서 현대 중국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일부 결국은 김정일이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3대 소조, 심화조 등등 또 뭐 도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외국 책들 다 불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문화혁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북한판 문화혁명. 그래서 김정일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된 거죠. 그 다음번에는요, 김일성의 죽음에 관계되는 얘기, 그러니까 다음 후에는 그게 되겠죠. 김일성하고, 아버지 김일성하고 아들 김일성이 어떻게 싸웠느냐. 그리고 김일성은 그래도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남한, 또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김정일이 그거를 다 무산시키고, 아버지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어떻게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